근데 사실 경제학은 되게 간단한데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번 돈보다 쓰는 돈이 작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쓰고도 돈이 뭐 딱 맞거나 좀 남거나 하는 그런 인생이 경제학적으로 가장 맞는 인생이죠. 그래서 번 것보다 적게 쓴다는 것이 아주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갈등이나 또는 큰 회사, 자동차 회사들끼리의 경쟁이라든지 말하자면 아이폰이 어떤 정책을 취하냐가 삼성 갤럭시는 항상 주목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이 게임 상황이고 이런 상황은 일반적인 수요 공급선으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게임 이론이라는 특수한 분야에서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한승구 교수입니다. 제가 경제학을 평생 공부하다시피 했는데요. 경제학 교과서를 여러분이 혹시 보시면 경제학에는 어떻게 돈을 버는가 라는 내용은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제 경제다 그러면은 막 투자를 해서 어딘가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경제학은 되게 간단한데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번 돈보다 쓰는 돈이 작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쓰고도 돈이 뭐 딱 맞거나 좀 남거나 하는 그런 인생이 경제학적으로 가장 맞는 인생이죠. 그래서 버는 것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이 버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오밀조밀 가족들과 그 평생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경제학이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제가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돈을 번 거보다 적게 쓰고 평생 사는 게 간단한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살부터 뭐 80까지 산다고 그러면 매년 똑같이 1,000만 원을 벌고 매년 똑같이 800만 원을 쓴다. 그럼 아주 간단하겠죠. 근데 여러분 누구나 동의하시겠지만 어려서는 돈을 벌 수 없고요. 또 나이 들어서도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지만 교수는 그래도 몇 살까지 직장 생활을 한다 이런 게 있지만 또 보통 분들은 내가 몇 살까지 직장 생활을 할지 확실히 알지를 못합니다. 또 내가 지출이 갑자기 병이 나서 많이 들지 아니면 생각보다 지출이 조금 들고 살지 이런 것도 저희가 미래를 확실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번 것보다 적게 쓴다는 것이 아주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생기면 나는 거기에 어떻게 대비할 건가, 이런 경우가 안 생기더라도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어떻게 대비할 건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 아주 장기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산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약간 이 질문을 받고 재밌는 게 얼마 전에 한국에 배너지 교수님이라고 MIT 교수님이 오신 적이 있어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인데 이게 그분이 쓴 논문입니다. 허딩이라는 것이, 무리짓기라는 것이.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내용인데요. 만약에 아프리카 평원에 얼룩말 무리가 있는데 한쪽으로 가면 오른쪽 왼쪽 길이 있는데 한쪽 길은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어서 얼룩말 무리가 아주 잘 살 수 있고 반대쪽은 낭떠러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얼룩말 무리들은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근데 이 결정은 얼룩말 한 마리 한 마리가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얼룩말 몇 마리가 왼쪽으로 우르르 가면은 왼쪽이 맞나 보다, 저 얼룩말들이 저렇게 가는 데 이유가 있겠지라고 모든 무리가 자기가 오른쪽도 맞을 것 같은데 왼쪽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물론 왼쪽이 옳은 선택일 수도 있지만 또 똑같은 확률로 왼쪽이 잘못된 선택이면 얼룩말 일부가 죽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얼룩말 무리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와르르 몰려가는 것도 그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그렇지 말고 자기 자신의 판단력을 믿고 따라야지 이렇게 무리지어서 그 무슨 동물의 대이동처럼 이렇게 가다가는 언젠가는 크게 실패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그런 이론이 이제 무리짓기 이론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 각자 자기의 의견을 좀 피력해서 의견을 모아서 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앞선 몇 명이, 그러니까 전체에서 10%만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도 그 10%가 우연히 앞서서 가면 나머지 90%는 맞는 의견을 갖고도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0명이 다 모여서 어느 쪽이 맞을까 하면 아마 옳은 방향으로 갔을 텐데 이제 잘못 가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조금 더 정보를 알아봐야지 무조건 앞에 사람이 어디로 간다고 해서 따라가는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제가 그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총균세라는 그 제레 다이아몬드의 책인데요. 그 책에서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어째서 이 세상에 먹을 게 많은데 그 서양은 다 밀가루를 주식으로 삼고 동양은 다 쌀을 주식으로 삶을까? 이 밀가루와 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밀가루와 쌀의 결정적인 그 장점이 보관성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작물이 1년 사시사철 막 바나나가 계속 열리는 그런 마을에 산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아마 제가 잘 몰라도 바나나도 열리는 계절이 있을 겁니다. 모든 식물은 어떤 계절에 그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나나는 한 며칠은 모르겠는데 몇 달을 보관할 수는 없고요. 감자나 고구마도 보관성이 참 힘듭니다. 고기는 뭐 며칠 만에 상하고요. 그런데 쌀과 밀가루는 습기가 없는 건조한 곳에 넣어놓으면 몇 년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쌀과 밀가루의 가장 큰 장점은 영양소나 여러 가지도 있지만 보관성이 좋아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옛날에 사냥을 하던 시대부터 매일매일 사냥에 성공하지 않지만 사냥에 실패한 날에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현대 문명에서 냉장고가 나오니까 이제 고기나 과일도 냉장고에 넣고 먹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시 얘기하면 우리로서는 소득이 날 때 이 소득을 은행이라는 냉장고에 넣든지 주식이라는 냉장고에 넣든지 뭐 요새는 가상화폐도 나왔지만 이런 여러 가지 금융 시스템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소득이 생겼을 때 이것을 다 쓰지 않고 나중에 소득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보관해 놓는 냉장고 같은 기능을 하는 거고요. 이 냉장고의 성능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 보험이라는 건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사실을 쓰려고 하는 거고, 그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냥 평균적으로 쓰려면 보통 은행에 넣어놓는 것이 맞고, 또는 조금 자기가 위험을 감수하고 고수익을 올리려면 주식이라는 냉장고를 쓰는 것이 맞듯이 이 냉장고의 성능을 잘 분석해서 자기에게 맞는 냉장고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곳에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나눠서 보관하는, 자기 자산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쓴 비유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투자로 얘기할 때 이렇게 분산 투자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걸까요? 예, 분산 투자입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은 병이 많다. 또는 요새는 병이 많은 것보다 더 큰 안 좋은 일이 너무 오래 산답니다. 그러니까 막 100살 넘어서까지 사는데 그 돈을 다 60전에 마련한다는 건 사실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는 종신보험을 몇 개 들어놔라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100살이 넘어가더라도 보험회사가 나한테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떤 일이, 사람마다 그 일이 생길 확률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 확률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에게 맞게 조합을 해서 그냥 돈을 많이 벌리는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최근에 이거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비유가 짜장면과 탕수육의 비유입니다. 짜장면을 이제 시켜서 먹을 때 똑같이 먹는 것 같아도 어떤 분은 이렇게 아주 잘 비벼서 먹는 분도 계시고, 이 소스부터 양념부터 먹는 분도 계시고, 또는 약간 그 국수를 먹고 양념을 남기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거는 사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예, 짜장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탕수육을 먹는다고 할 때 탕수육을 혼자 먹는 경우는 없고 형제나 친구와 같이 먹거든요. 자기가 잘하겠다고 짜장면 먼저 먹고 탕수육을 뭐 이렇게 한 점 한 점 잘 찍어서 먹다 보면 몇 점 안 먹었는데 탕수육이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다 먹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탕수육과 같이 남이 많이 먹으면, 다른 사람이, 내 친구가 지금 옆에서 짜장면을 먹고 있는 거는 저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친구는 그 친구가 짜장면을 먹고 저는 제가 먹고요. 그게 일반적으로 수요 공급 곡선의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탕수육은 옆에 친구가 많이 먹는지 빨리 먹는지 부먹으로 먹는지 찐먹으로 먹는지가 다 저에게 영향을 줍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많은 게 지금 미중 갈등이나 또는 큰 회사, 자동차 회사들끼리의 경쟁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말하자면 아이폰이 어떤 정책을 취하냐가 삼성 갤럭시는 항상 주목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이 게임 상황이고, 이런 상황은 일반적인 수요 공급선으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게임 이론이라는 특수한 분야에서 남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건가, 싸울 건가, 협력할 건가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것이 게임 이론입니다. 참고로 이미 한 19분인가요? 17분인가요? 노벨상이 수여된 10회 수여된 아주 그 확고하게 자립한 확립된 아주 유명한 분야입니다. 저는 어디서 책에서 읽은 내용이긴 하지만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자기 그 주식을 투자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뭐 일을 할 수도 없고 주식이 오로지 뭐 주된 수입은 주식밖에 없다라는 그런 처지에 계신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분이면 이제 이 얘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직장을 가지신 분들은 그 어떻게 생각해도 그 직장에서 나오는 월급이 주소득입니다. 그럼 이 주소득을 중에 일부를 내가 미래를 위해서 주식을 투자한다 이런 개념으로 나가시는 것이 맞고요. 이 주식 투자를 막 빚을 얻어서 한다거나 너무 많은 재산을 넣어놓으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럼 또 자기가 하는 일에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제 재산의 10% 정도를 그러니까 주식을 위험한 걸 넣지 않고 저는 아주 안정적인 주에 또는 지수함수 같은 데 넣는데 인덱스 이런 데 넣는데 그렇게 하면은 주가가 좀 뭐 10% 떨어져도 조금 기분은 안 좋지만 잠은 잘 잘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런 주식이 주 소득원인지 아니면 다른 소득원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 때문에 자기의 본업을 망치지 않을 정도 수준에서 투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동전 던지기로 한번 자기 생각을 정리해봐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억을 주고 뒷면이 나오면 이제 한 푼도 못 받는 그러니까 기대값이 1억입니다. 2분의 1의 확률로 2억이고 2분의 1 확률로 0이니까요. 근데 이 게임을 여러분은 과연 얼마를 주고 이 게임에 참가비가 있습니다. 1억을 내고 이 게임을 하라. 아마 99%의 이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은 안 할 겁니다. 예, 경제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동전 중에서 앞면이 2억, 뒷면이 0인데 그래서 기대값이 1억인데 내가 생돈 1억을 내고 그 게임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5천만 원을 내고 하라면 어떡할까요? 5천만 원을 내고 하라면 다 할까요? 생각보다 절반도 안 합니다. 5천만 원도. 어떤 분들은 뭐 1,000만 원 내고도 안 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 성향입니다. 동전 던지기에서 2억 그다음에 0원인 이 게임을 난 한 7천만 원, 6천만 원 내고도 하겠다라는 분들은 되게 사업을 왜냐하면 리스크를 안 테이크해서 이득이 생기면은 좀 내가 손해 보더라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도전 정신이 되게 강하신 분이니까 이런 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게 사실 맞습니다. 반면에 나는 1,000만 원 내고도 이 게임을 안 해라는 분들은 이제 아주 안정적인 공직이나 이런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주식 투자는 성격이 안 맞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제너럴하게 말씀드리면 위험한 고수익 투자는 내가 조금 지금 노후나 이런 대비가 잘 돼 있고 이 돈은 뭐 한 1억 정도는 내가 조금 주식을 하다 다 잃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돈은 왜냐하면 그 위험이 많은 것일수록 사실은 수익이 높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윳돈이라서 잃어도 괜찮지만 이거는 그래도 잃을 확률보다는 고수익이 날 확률이 높다라는데 잃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여윳돈을 한번 해보시는 거는 좋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여윳돈이 아니라 나중에 내 생활에 꼭 필요한 돈이라고 하시면 주식을 하시더라도 아주 안전한 곳에 하시는 것이 좋다. 결국은 아무리 잘해도 주식을 잘 하시는 분도 결국은 몇 번 실패하시게 돼 있고요. 아무리 못하는 분도 또 몇 번 성공하시게 돼 있거든요. 그 확률을 신이 아닌 이상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게 얼마나 여유가 있는 돈인가를 놓고 그래서 빚을 얻어서 하는 건 저는 정말 말리고 싶고요. 자기 돈으로만 하시되 그 돈도 내 노후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또 연세 드신 분일수록 무리한 투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젊어서는 주식 투자 실패해도 근로소득으로 열심히 일해서 그걸 벌충할 수가 있지만 연세가 드시면 이제 직장이 없으시기 때문에 주식에서 크게 실패하시면 만회하기 힘드시기 때문에 자기 사정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자기 성향과 자기의 형편을 고려해서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무리짓기로 딴 사람이 한다고 하는데 그분은 진짜 주식에 대한 정보가 많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또 뭐 현재 상황이 이게 완전히 여윳돈일 수도 있는데 나는 정말 탁탁 긁어서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부할 시간이 많은 쪽을 주로 투자하고 없으면 정말 기본적인 투자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의 특징은 10개를 공부해서 9번은 투자를 하지 않고 1번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알면 알수록 그 투자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다가 정말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투자하는, 그래서 공부량이 자기가 막상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많으신 이런 분들이 고수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수분들도 투자를 하시면 10번에 1번 정도밖에 성공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다가 정말 큰 기회에 1번 크게 버는 거지 10번에서 다 돈을 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자기가 노력과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에 주식으로 돈을 버실 생각이 있으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백을 하겠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주식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싶은 게 저는 주된 투자가 몸 투자입니다. 예, 저는 소득의 대부분을 근로소득에서 얻고자 일찍이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뭐 나름 근로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은 만약에 부동산 하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거나 주식에 투자하시, 저는 공부를 한 거죠, 몸투자라는 게. 그래서 근로소득을 좀 높이자라는 전략을 택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뭐 근로소득의 장점은 미천이 들지 않는다. 집을 사든지 주식을 사든지 큰 돈이 들어가서 잘못하면 그 돈이 날아가는데 몸으로 투자하는 거는 돈을 일단 넣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서 건강을 되게 중시합니다. 건강해야 몸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저는 투자라는 개념이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렇게 몸으로 투자한 거를 금융 냉장고에 저축을 하는데, 몸으로 해도 제가 언젠가는 이제 더 이상 일을 못할 때가 생기고, 그 일을 못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뭐 나이를 너무 오래 산다든지 큰 병에 걸린다든지 집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이런 때를 이제 대비해서 제가 번 재산을 이렇게 분배해 놓는 것 중에 하나 정도로 이제 주식하고 부동산을 생각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그냥 거주 목적에만 하고 열심히 뛰어다니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이제 근로소득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거 주식이나 부동산도 공부를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부를 열심히, 그것도 그냥 보통에서는 제가 주식을 잘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쏟고 하는 것이 조금 저에게는 오히려 이쪽 기회를 박탈당하는 느낌이라서, 그냥 제가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많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특별한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재산의 일부를 주식이나 이런 부동산에 넣는다, 이런 정도로 하지 주식이나 부동산을 통해서 큰 돈을 번다기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제가 쓰는 나중에 꼭 필요한 돈이 없어질까 봐 걱정하는 거지 큰 돈을 벌려고 경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뜰살뜰하고 대부분의 90%의 확률로는 지금같이 이렇게 근로소득을 해서 정기예금하고 문제가 없겠지만, 어떤 세상에 제가 생각지 못한 큰 일이 생겨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지거나, 또는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학이나 이 교육산업이 너무 쇠퇴하고 반면에 다른 무슨 자동차 공장이나 반도체 공장은 너무 성공하면 이 교육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또 먹고 살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주식을 사놓으면 이쪽이 잘 됐을 때 제가 좀 이쪽에 성공을 갖다가 제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투자를 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주식에 제 재산의 한 10%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은 그냥 살고 있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이상 부동산으로 하기에는 아직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리신 분들은 정말 좋은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인간에게 소중한 자산이 머리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요, 살아있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시간이 정말 오래 남아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주식으로 막 이렇게 하루에 막 2배 이렇게 벌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4%, 3% 주는 뭐 5% 정도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이런 곳이 있다면
거기에 돈을 묻어두시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남은 여생이 많지 않지만 만약에 20대다 그러면 앞으로 한 5, 60년 후에 그 돈을 쓰신다고 생각하고 묻어두시면요. 2, 3%만 해도 5, 60년 후에 아주 큰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신 얼마 안 되는 돈을 그런 위험한 데에 막 투자해서 다 날리기보다는 그 돈을 오랜 기간에 안정적으로 이자가 나오는 곳에 묻어두시면 여러분이 은퇴하실 때쯤 그 돈이 아주 큰 돈이 돼서 여러분에게 노후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바심을 내지 말고 장기간 투자하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20, 30대에 되게 직장 초년병인데 저도 이제 부하에 여기 밑에 젊은 교수나 직원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밤에 주식 투자하느라고 낮에 와서 졸면 직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직장에서 매월 받는 월급이요. 상당히 큰 돈입니다.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뭐 한 달에 500을 받는다. 뭐 400을 받는다. 그러면 얼마를 은행에 넣어두면 매달 400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년이면 거의 5천만 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요즘같이 이자율이 뭐 3%다 그러면 여러분이 은행에 정말 큰 돈을 넣어놓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고 승진을 하면 생각보다 저도 젊었을 때는 승진해봐야 돈을 얼마 벌어 그러는데 생각보다 또 그 승진해서 올라가는 월급이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지금 밤을 새워서 주식을 투자할 건가 아니면 회사 일을 밤을 새워서 익혀갖고 인정을 받아서 승진을 남보다 1, 2년 빨리 할 건가라고 보면 많은 경우에 승진을 1, 2년 빨리 하는 것이 더 이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주식이나 이런 투자에 아주 고수분들은 지금 그런 쪽으로 가셔야겠지만 뭐 90%에 해당되는 일반 젊은 직장인들은 이 자기가 버는 돈을 좀 그 안정적인 누가 봐도 이렇게 큰 돈을 못 벌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이자가 나오는데 오래 몇십 년 동안 계속 넣어놓고 그리고 자기는 회사에서 승진이나 업무 이렇게 해서 승진하는데 그래서 승진해서 더 많은 근로소득을 얻는데 한번 이런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을 제가 꼭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더라도 이게 여러분이 아마 초년병이면 1억을 가지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몇 천만 원 갖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데 나중에 이게 1,000만 원을 2배로 늘려봐야 1,000만 원밖에 못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2억이다. 근데 수익률이 뭐 예를 들어서 10%다. 그럼 2천만 원을 버는 거거든요. 수익률 10% 내는 건 뭐 좀 별로 안 어려운데 2배로 늘리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데도 젊어서 그 2배로 늘리려고 밤새워서 공부하고 회사 일 잘 못하고 한 결과 1,000만 원 버는 거고 나중에 종잣돈이 몇 억이 생기면 그냥 조금만 신경 써서 한 5%만 얻어도 그게 큰 돈입니다. 그래서 종잣돈을 먼저 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너무 마음이 앞서면 이제 남의 돈을 빌려서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것은 정말 권하고 싶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몸이라는 게 또 다시 얘기하면 그게 시간이거든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 때는 잘 생각해 보시면 일해서 버는 것만큼 소득 올리기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는 이제 막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만 봐서 그런데요. 주변에 투자해서 주식 투자해갖고 매년 5%를 꾸준히 하는 사람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기예금보다 그렇게 막 1, 2% 높은 거지. 그게 그렇게 위험한 거에 왜냐면 또 한번 또 쫄딱 망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미워서 어려서 공부해라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나 할머님들이나 다 해보니까 근로소득을 받는 것이 상당히 사실은 중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낮에 다니는 직장을 관두시지 마시고 여기를 중시하시고 여기 힘을 7, 80% 쏟으시고 다른 투자는 한 10%, 20% 정도의 자기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어디에 쓸까인데 젊어서는 정말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승진하는 데 쓰는 것이 제가 이제 50대 후반, 이제 중반 들어서 보니까 그게 정말 제일 중요했구나. 오히려 그걸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월급을 많이 주는 걸 해야죠. 예, 경제학자는 돈을 따지는 사람인데 질문이 합리적인 거는 돈을 많이 주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받는다는 게 여러분이 소질이 있는 거예요. 예, 소질이 있고 그렇게 싫어하면
여러분이 그걸 해서 돈을 많이 아마 처음에 돈을 많이 받아도 좀 지나면 돈을 못 받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게 안 맞는 거죠. 돈을 많이 주고 내가 일을 잘하고 칭찬을 막 받는데 이게 적성에 안 맞는다.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또는 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뭐 돈 한 푼 못 벌어서 뭐 라면만 먹고 살기도 힘들다. 그러면 과연 그걸 언제까지 좋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인가? 뭐 다른 자기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자기의 생각도 물론 자기가 사는 삶이니까 자기의 주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어느 쪽이 더 가치 있을까를 나타내는 것이 항상 가격이에요. 그래서 가격이란 무엇이냐? 대한민국 사람이 물하고 콜라가 있는데 콜라가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물값보다 콜라 값이 비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A라는 일하고 B라는 일인데 A가 월급이 두세 배가 많다는 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내가 A를 해서 만든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쓸 때 B보다 두 배 더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경제에 두 배 더 기여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나의 가치도 있지만 사회 전체의 가치도 있고 나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나 말고 모든 사회 사람이 A가 더 가치 있다고 느끼는다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돈을 많이 주는 쪽을 해보시면 그걸 트라이에다가 정말 너무너무 아니다 싶을 때 바꾸시더라도 일단은 그쪽을 한 몇 년 동안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결국은 경제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가족은 같이 경제 생활을 공유하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남편이 밥도 못 먹고 굶어 죽는데 아내는 맨날 호텔에서 뷔페를 먹고 이런 상황이 있는 집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제 생각에는 가족이 아닙니다. 뭐 법적으로는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가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거는 모든 걸 공유하고 경제 공동 운명체이고요. 또 하나는 두 사람이 같이 사는데 각각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후 준비를 둘 다 각각 의사소통을 안 하고 하다 보면 너무 많이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하겠지 그러다가 하나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족들이 다 합의해서 경제 생활을 해야 돼요. 또 많은 경우 잘못되는 것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얘기를 안 하고 혼자 하다가 잘못되고 그러다 가정 불화도 일어납니다.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가족이 같이 하면 그것이 같이 이겨낼 수도 있고 또 같이 의논하면 아무래도 조금 옳은 투자를 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예. 그 앞에 무리짓기라고 했는데 혼자서 막 하는 것보다는 정보를 공유하고 나보다 아내가 더 많이 하는 것도 있고 아내보다 남편이 더 많이 하는 것도 있고 둘이 정보를 같이 얻으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둘은 하여튼 경제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저는 둘이 각각 얼마 서로 저축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이런 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복하거나 상대방을 믿고 하나도 안 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나중에 오히려 제가 장기적인 경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경제학이다라고 했는데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나중에 이것이 자꾸만 의견 충돌을 더 큰 충돌하기 때문에 제가 가계부를 적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계부를 적다 보면 부부가 막 싸웁니다. 여기 돈을 왜 썼냐. 근데 그렇게 작은 싸움을 평소에 해놓으면 나중에 크게 터지지 않는데 서로 그거를 모른 채 있다가 나중에 아니 왜 이런 데다가 돈을 든 거야 라고 서로 크게 싸울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혼이나 파국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둘이 상의해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과 꼬마 빌딩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결혼을 왜 했을까요? 저도 젊은 시절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성과 같이 평생 있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경제학적으로 보면 결혼이 경제학적으로 아주 이득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집안에도 아담 스미스라고 국부론을 쓴 경제학의 최초의 경제학자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경제를 할 때 분업을 하면 되게 효율성이 오른다라고 했는데 집에서도 똑같은 집안일을 남편은 뭐 쓰레기를 버리고 청소를 하고 아내는 요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분담을 해서 또는 뭐 저희 집 같은 경우 제가 요리를 하고 아내가 청소를 하지만 자기 주특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하면 모든 일이 효율적이고 1시간 걸릴 것이 30분 만에 끝나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협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보험 역할도 있는데 아내가 아픈 경우 남편이 병건하고 돈 벌어오고 또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또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호 간의 보험의 역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는 저 사람의 정이 떨어졌어 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서 바로 파국이 갈 수도 있지만 평소에 저 사람의 가치가 경제적인 가치가 나한테 얼마인가 한번 계산해 보라는 의미에서 꼬마 빌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빌딩을 갖고 있어도 그 빌딩을 팔지 않는 한 거기서 월세를 받아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0억짜리다 라고 하는데 월세가 뭐 한 1년에 거기서 한 3% 나오면 3억이죠. 그러면 뭐 한 달에 3억이면은 뭐 거기에 따라서 1년에 3억을 남편이 벌어오면 남편의 가치가 3% 이자인 경우에 100억입니다. 뭐 3억은 너무 큰 돈이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3천만 원 벌어온다. 남편은 10억짜리 빌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짜리 빌딩하고 여러분 화가 난다고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겠습니까? 10억짜리 빌딩이 있는데 거기를 갖다 화가 난다고 막 뚫겨 부셔갖고 월세 집세를 못 받고 다 나가게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말 한마디에 막 서운하고 이런 게 있지만 그 상대방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내가 없다고 그러면 나에게 얼마나 타격을 받을까 생각하면 아내의 존재가 뭐 이런 그 감정적인 것 빼고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정말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류가 결혼해서 산다는 거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둘이 서로 경제적으로 결혼한 커플이 경제적으로 더 잘 되기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좋고 그래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부모님도 결혼하라고 많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결혼을 하면 경제 생활이 더 윤택해지는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옆에서 누워있는 사람이 꼬마 빌딩이다. 내 옆에 누워있는 아내가 꼬마 빌딩이다라고 생각하면 넋이 중요한 사람이 돼서 오히려 거기서 그 생각을 기반으로 한 부부 관계도 더 좋아지고 가족 관계도 더 좋아질 수도 있다. 그리고 정말 가치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그거를 생각해 보시라라는 의미에서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게 그 자녀가 부모를 많이 닮아요. 제가 요새 물어보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신데 부모님 뭐 했어요? 되게 그쪽에서 일을 하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녀가 경제 개념이 없다라고 할 때 저는 그러면은 부모님들은 경제 개념이 있으신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인이 가계부를 매일 적고 계신지 저는 진짜 여쭤보고 싶어요. 가계부를 적고 계시지도 않다고 그러면 일단 경제 개념이 머릿속에 가계부가 다 있다. 내가 얼마 쓰고 뭐 이번 달 얼마 쓰는지 다 안다. 라고 생각하면 좋지만 저도 기억력이 좋은 편인데 그거 다 기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분의 이제 특징은 많이 써놓고 나는 정말 아껴 산다. 라고 하는데 만약에 영수증 다 확인해 보면 내가 이렇게 많이 썼었나?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얼마 쓰고 있는지 저는 알거든요. 저는 가계부를 매일 적기 때문에 그 가계부를 적고 그거를 분석하는 모습을 부모가 보여주고 아이한테 그걸 같이 상의를 하면 지난달에는 별로 안 썼는데 이번 달은 왜 이렇게 많이 쓰냐 이거 조심해야겠다. 뭐 아빠가 뭐 했었잖아요. 엄마가 뭐 했었잖아요. 너는 뭘 요번에 샀지 않냐 크리스마스라고 이제 이런 식의 논의를 한 번씩 하는 것만으로도 자녀 교육에 왜냐면 부모가 경제생활 잘하기 때문에 그걸 가르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녀들은 뭐든지 공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가 항상 저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돈 걱정하지 마라. 아빠 엄마가 너 공부할 돈 다 챙겨준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안 사정 이런 거를 정확히 알려주고 그래서 사실 아빠 엄마가 너를 뭐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아빠 엄마가 수입이 이렇게 뻔한데 너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왜냐하면 아빠 엄마가 빚을 지면 그 빚이 자녀에게 가고 자녀도 사실은 경제 활동에 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빠가 주식 투자해서 잘못됐을 때 그게 아빠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온 식구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경제
내 어떤 중요한 선택지에서 그런 것을 자녀가 좀 어리더라도 한 뭐 중학교만 돼도 그런 얘기를 조금 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 자녀도 아 이게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빠 엄마도 이렇게 고민해서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인식만 해도 즉 교과서에 있는 그냥 수치가 아니라 아 우리 집에서 하루하루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는 것만 알아도 이게 내 문제구나. 그러니까 왜 미분 적분 수학을 풀면 이게 전혀 머리에 안 와닿는 게 이게 내가 뭐 했으나라고 하지만 경제학은 아빠 엄마랑 좀 이렇게 얼마 쓰고 얼마 벌고 지출하고 이런 거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아빠가 100살 넘어서 살면 넌 아빠를 좀 돈을 줄 수 있냐? 그럼 애가 이제 파랗게 질리는 거죠. 그럼 나는 그때 나는 70인데 나도 수입이 없는데 아버지 어떻게 하나요? 그럼 아버지가 이런 뭐 종신연금 보험을 하나 드는 게 좋겠니 안 좋겠니? 왜냐면 이거 보험을 들면 나중에 너 집 사줄 때 집을 못 살 수 있다. 그럼 애는 이제 내가 집을 살 때 아버지 도움을 받을 건가? 아니면 아버지 도움을 받고 노후를 책임질 건가? 아니면 노후를 그냥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는 대신 나는 집은 좀 없이 살 건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순간 경제적인 마인드가 많이 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은 돈 얘기하면 가족이 반드시 싸웁니다. 네, 싸우는데 싸우더라도 그런 얘기를 자꾸 할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조교수 때 월급을 보고 난 망했다. 이렇게 교수가 됐는데도 하버드에서 박사 받고 유명한 대학 교수가 됐는데도 월급을 이거밖에 못 받아. 근데 지금 제 새로 들어온 젊은 교수님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게 부교수 되고 정교수 되고 이렇게 나이도 하고 하니까 생각보다 수입이 괜찮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헬 조선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젊으신 분들이 내가 어떻게 살지라고 너무 당혹하는데 그게 일견 맞는 점도 있지만요. 여러분들 사장님이나 전무님이나 상무님이나 부장님이 이렇게 막 못 버실 것 같죠? 꽤 괜찮습니다. 사실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도 약간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한 면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직장이고 어떤 직종인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 더 보시면 그분들이 다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거듭 얘기하지만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 젊은 분들은 정말 저는 지금 제 재산 다 내팽개치고 20, 30대로 간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워렌 버핏이 100 몇십 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나이는 이제 93세인데 94세가 아마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PD님이나 작가님은 워렌 버핏과 몸과 재산을 다 바꿀 수 있으면 바꾸시겠어요? 100조면 엄청난 돈이에요. 이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데 안 바꾸시죠. 왜냐면 이게 10년도 못 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젊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여러분이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내가 당장이 아니라 30년, 40년을 보고 투자하시면 워렌 버핏도 돈을 대부분 60 넘어서 벌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돈을 벌 때 이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돈이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고 완만하게 늘어나는 거 보고 야 이렇게 해갖고 언제 돈 버냐 하지만 돈은요 이렇게 위로 솟구쳐서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돈을 쓸 때요 여러분이 지금 연 3천만 원을 쓰는데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무슨 3천억을 쓰실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이 지출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돈이 많으면 거기서 또 돈이 많아지면 정보도 늘어나고 투자 기회도 많아집니다. 여러분이 100만 원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건 얼마 없지만 여러분 100조를 가면 온갖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없는 것에 100억을 가지면 투자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뭐 100억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가지신 돈이 조금씩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지금 마음이 되게 조급하신데요. 그게 어느 수준이 한 40대 후반까지 여러분이 계속 투자하신다. 50 넘는 순간부터 갑자기 이렇게 막 가파르게 돈이 상승하고요. 나중에 진짜 그게 어느 정도가 되면 훨씬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참을성을 갖고 오랜 기간 투자하셔라 라는 것이 저의 조언입니다. 제일 갖고 싶은 미래의 기계가 있다면 사람이 딱 돼보면 한승구 교수는 86세까지 살고 뭐 3월 12일 날 죽는다 이런 기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모르니까
100살까지 알고 저축을 많이 했는데 60 몇 세에 죽을 수도 있고, 한 70세까지 살 줄 알고 그만큼 저축했는데 90세 넘어서까지 살면 사람 인생이 계획 세우는데, 제가 아까 경제학은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계획 세울 때 가장 힘든 게 몇 살까지 살지가 너무 중요한데 그거를 모르고 계획을 세운다는 게 되게 힘듭니다. 저하고 제 아내는 결국은 우리가 많이 저축했다 돈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나중에 뭐 한 80에 죽을 것 같지만 혹시라도 1% 확률로 100살까지 살더라도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게 오히려 돈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연금 보험 같은 거, 종신보험을 많이 들어놓자. 그래서 우리가 80에 죽으면 보험회사가 만세 돈 벌고 아마 그럴 확률이 높겠지만 우리가 나중에 100살까지 살게 되면 보험회사가 손해고 우리는 어쨌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대부분 막연하게 노후가 불안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노후에 한 달에 얼마 쓰실지를 알아야지 이게 지금 계획이 쓰잖아요. 저는 알아요. 제가 가계부를 지금 25년간 적고 있는데 가장 알게 된 거는 제가 아들이 하나인데 아들이 군대 갔을 때 부부 둘이 살아보니까 요만큼 들겠구나 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생각보다 자식에게 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월 요만큼이면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알고 역산을 해보면 돈이 이만큼 필요하겠구나. 그럼 이제 나이 팩터가 하나 남지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 데이터를 갖고 근거를 갖고 계획을 세워보시면 불안한 게 아니라 내가 한 몇 억을 더 만들어야겠구나, 또는 내가 이제 좀 충분하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계획하시고 내가 얼마 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미리미리 30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나중에 오히려 노후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50이 넘어서 갑자기 10년 안에 내가 노후를 이러면 이제 방법이 없는데 30살에 하면은 여러분 아직 한 30년 남았거든요. 노후 준비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내가 오늘 보너스를 받았지만 이 돈을 다 쓰는 거는커녕 한 푼도 쓰면 안 되겠구나. 왜? 60 넘어서 노후 대비를 위해서 내가 놔둬야겠구나. 이제 이 정도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이제 노후 준비가 전혀 문제가 없으신 거고, 그냥 오늘 돈 보너스 받았으니까 돈 다 쓴다 이렇게 하고 하시면 50 넘어서 분명히 불안해지실 겁니다. 막연한 얘기보다 그냥 저는 오늘 당장 가계부를 적기 시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로 맺으려고 합니다. 경제학이 다른 어떻게 보면 인문 쪽 학문과 다른 거는 저희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뭐든지 분석해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계획을 세울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한 달에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또는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마인지, 또는 여러분이 지금 총 재산이 얼마인지도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엑셀 파일에 한번 정리를 해보셔라. 저는 매일매일 복잡하게 하진 않습니다. 저도 무슨 뭐 회기 분석해갖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적습니다. 내가 뭘 썼나 적고, 그래서 내가 한 달에 이렇게 돈을 썼구나라고 가족과 공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가 지금 돈이 얼마 있나라고 하루를 정해갖고 이렇게 마련을 해놓습니다. 분석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지난달보다 재산이 늘었구나, 줄었구나. 뭐 주식 가격도 이제 그거에 하면 주식이 떨어져갖고 내가 재산이 줄었구나. 그럼 이 주식 가격이 이렇게 내 재산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를 알 수 있고, 또는 내가 왜 12월은 11월보다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도 압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한 돈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 달에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달은 또 다르구나. 세금은 이때 나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결국 그 데이터는 딴 사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뭐 여러분이 나중에 뭐 신용카드만 쓰면 신용카드 영수증을 보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계부를 적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놓는 습관이 있으시면 그런 분은 나중에 큰 어려움이 닥칠 확률은 전혀 없다. 또는 이제 그걸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너무 몸 투자로 한다고 근로소득 하다가 너무 그 약간 수익률인 걸 안 하고 다 그냥 놨는데 또 인플레이션 나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주식에도 조금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나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 상황을 정확히 데이터로 파악을 해놔야 그 다음에 계획에 쓰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족과, 이거 혼자 못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분들과 앉아서
우리가 이걸 데이터를 만들자. 그 뭐냐? 가계부를 쓰고 얼마인지 우리가 해서 이제부터 이걸 갖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가족 회의를 하자. 아마 처음에 한 1년 동안 엄청 싸우실 거고 가족 관계가 이러다가 파탄이 나는 게 아닐까. 저도 그랬는데 좀 지나면 오히려 그걸 다 가족들이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작은 싸움을 하면 나중에 파탄에 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가계부를 한번 적어주시면 그것이 아주 좋은 스타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